오늘의 플러스, 우리 사회에 보이지 않는 장벽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이철승 서강대 사회학과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교수님, 신간을 내셨는데 오픈 엑시트라는 제목인데 이 책은 우리 사회에 보이지 않는 장벽이 존재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화두를 던지시는 책이라고요. 이 책을 집필하신 배경, 이유 이런 게 있을까요? 우리 사회가 조금 경직적인, 예. 그러니까 벽이 많은 사회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예. 이제 기본적으로 이 책에서 노동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노동시장에는 흐름이라는 게 있죠. 사람들이 직업을 잡고 그리고 그 안에서 자신의 노동을 팔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고 삶을 영위하다가 다른 직업으로 옮기고 필요할 때는 뭐 본인이 필요해서 옮기기도 하고 아니면 해고를 당해서 옮기는 그런 경우도 있지요. 예. 근데 이런 노동 시장에서의 흐름에 우리 사회가 조금 벽이 많다는 판단을 저는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벽을 어떻게 좀 낮출 수 있을까? 그래서 노동의 흐름을 어떻게 조금 더 유연하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걸 유연하라는 표현보다는 네. 노동의 엑시트 옵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제 자본의 고용 유연화와 조금 구별시키는 그런 표현인데요. 네. 노동이 어떻게 엑시트 옵션을 더 많이 만들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던 끝에 이제 이런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네. 특별히 우리 사회의 이 뭐랄까요? 노동 구조에서 보이지 않는 장벽들이 더 높아진 나름대로의 원인, 이유 등이 있을까요? 찬반이 나뉘는데요. 저는 이제 이거를 역사적인 예. 그 변홍사 체제라는 표현을 써서 이 장벽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조금 역사사학적인 분석을 합니다. 좀 이야기가 길어질 수 있는데 변홍사 체제라는 건 뭐냐면은 그 변홍사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만든 하나의 사회 조직이죠. 사회 시스템인데 네. 변홍사 체제라는 게 굉장히 이게 복잡한 체제예요. 이 변홍사를 성공시키기 우리 뭐 다 같이 밥 먹고 뭐 삼시세끼 밥을 먹는 건 아니지만은 그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물을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해요. 네. 첫째는 물이고 둘째는 협업이에요. 협업. 그러니까 혼자서 그냥 씨 뿌리고 거두면 되는 이제 밀농사와는 달리 예. 쌀농사는 함께 협업, 그러니까 모내기도 같이 해야 되고 김매기도 같이 해야 되고 그리고 뭐 물고도 같이 터야 되고 예. 이게 혼자 할 수 없는 근본적으로 굉장히 다루기 힘든 작물이지요. 근데 이제 쌀은 맛있지요. 예. 그리고 생산성도 굉장히 그 노동 투여 대비해서 거둘 수 있는 생산력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인구를 부양할 수 있는 예. 작물이죠. 그래서 동아시아가 뭐 어느 사회든 동아시아는 인구가 많지요. 예. 그래서 이런 이 변홍사 체제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이제 독특한 사회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이제 그걸 저는 변홍사 체제라고 부르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변홍사 체제를 너무 오랫동안 이제 유지를 하다 보니 네. 이제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제 구조 또한 예. 경제 체제 또한 굉장히 경직적인 그 변홍사를 그 하던 그 마을 공동체 시스템이 그 잔재가 문화적 유산이죠. 예. 그게 오늘날까지 굉장히 많이 남아 있다라는 가정이 있는 거예요. 예. 눈에 보이지 않는 가정이죠. 네. 근데 이제 이것을 받아들이면은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져요. 예. 그래서 이제 이 변홍사 체제로부터 만들어진 이제 제가 굉장히 독특한 표현을 쓰는데 소셜 케이지라는 표현을 씁니다. 예. 이 소셜 케이지라는 거는 이제 원래 막스 베버의 아이언 케이지라는 쇠우리라는 표현에서 제가 가져와서 예. 아이언은 빼고 그 앞에 소셜을 붙였어요. 소셜 케이지라는 거는 제 정의로는 내가 이 조직이나 뭐 어떤 단체로부터 이탈하고 싶을 때 네. 이탈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예. 하나의 장벽이기도 하고 예. 하나의 유인 기제이기도 합니다. 내가 나가고 싶은데 예를 들면 뭐 저쪽으로 제가 건너가고 싶은데 거기에 큰 강이 있거나 높은 산이 있으면 건너가기 힘들겠죠. 예. 그런 건 이제 자연적, 생태적 장벽이고 예. 만약에 이제 그 동네로 갔는데 쓰는 언어가 달라요. 문화도 다르고 종교도 달라요. 예.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은 문화적 장벽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예. 근데 이제 저는 이 소셜 케이지가 가족 단위에서도 작동을 하고 마을 단위에서도 작동을 하고 예. 오늘날 기업 단위에서도 작동을 한다고 보는 거죠. 네. 그래서 기업과 기업 사이에 노동이 이동을 하고 싶은데 예. 개인적인 수준에서 집단적인 수준에서 이동을 하고 싶은데 그걸 가로막는 장벽들이 저는 보이지 않는 장벽들이 존재한다고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 틀을 변홍사 체제에서 만들어진 소셜 케이지라는 틀을 오늘날 노동 시장에도 한번 적용을 해보자.
라고 해서 이제 쓴 책이 오픈 엑시트입니다. 네. 이제 어떤 컨셉의 책이고 또 어떤 것에 문제의식을 갖고 계신지를 확실히 이해했습니다. 우리 사회가 좀 더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또 개인이 자유롭게 많은 것들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이 보이지 않는 소셜 케이지를 벗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들을 이제 설명을 쭉 해주셨는데 앞서서 그것도 좀 흥미롭습니다. 문화적인 맥락에서는 이런 보이지 않는 장벽들이 있는 것들을 벼농사 문화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기업은 우리나라 탑티어의 기업들은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끔 경영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하는데 유달리 우리 기업 문화에서도 보이지 않는 장벽이 더 높은 기저가 작용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기업 얘기로 넘어가면은 예. 한국의 기업은 기본적으로 저는 이걸 이제 긴밀하고 기민한 체제라고 부르는데 긴밀하다고 하는 거는 예. 인간 관계나 아니면은 그 조직 구조가 굉장히 스티키 그러니까 이제 스티키 라이스 할 때 그 끈적함이죠. 네. 끈적하고 굉장히 타잇, 아주 견고하게 짜여져 있는 조직들이에요. 예. 예,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 조직 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다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실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기민하다는 건 이제 영어로 애절인데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죠. 한국 사람들 빨리빨리 문화 그렇죠. 있죠. 예, 그 얘기하는 예. 거죠. 그래서 굉장히 긴밀하게 그리고 기민하게 움직이는 그런 협업 체제거든요. 예. 근데 이제 저는 이게 벼농사 체제에서 비롯됐다는 이제 벼농사 체제 벼농사도 굉장히 다양한 곳에서 농사를 짓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냥 저기 동남아 가면 그냥 씨 뿌리면 예, 거기는 워낙 기후도 좋고 그리고 뭐 예, 특히나 이제 중국의 남방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장강 지역 같은 경우는 그냥 평야지대라서 씨 예. 뿌리고 그냥 물을 잘 관리하면 커요. 근데 이제 한국이나 일본 같은 곳은 지형이 다르죠. 네. 우리는 산지 지형이잖아요. 산지에서 벼농사를 짓는 이 종족들의 독특한 특성이 있어요. 일단 물을 동원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겠죠. 평지에서 그냥 물을 가둬두면 네. 그대로 있죠. 근데 이 평지가 아닌 산지에서는 물이 그냥 흘러 내려가 버리잖아요. 예. 물을 가둬놔야 돼요. 예. 비가 비가 오면은 그냥 비 온다고 박수 치면 되는 일이 아니라 얼른 나가서 물고 트고 그렇죠. 물을 가두고 예, 그러니까 논에 물을 받아놔야 되는 거죠. 예. 그리고 논이 또 무너지지 않도록 관리도 해야 예. 되고요. 그래서 이 산지에서 벼농사를 짓는 체제는 굉장히 협력과 위기의 수준이 높습니다. 예. 긴밀하게 빠르게 노동력을 동원해서 예. 빠르게 일을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네. 안 그 그러면 다 같이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되죠. 예, 다 같이 굶어 죽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예. 그러니까 천수답으로 바뀌는 거니까. 예. 그래서 이러한 이 조직적 특성을 가진 한국의 기업 조직의 문화는 제가 이제 그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서로 그 노동의 질을 관리를 해야 돼요. 예. 이게 서양 사회에서는 없는 거거든요. 예. 각자 노동하고 각자의 스킬, 각자의 기술을 그냥 발휘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서로 쳐다보면서 간섭하고 그리고 쓴소리하면서 네. 서로 비슷하게 이 스탠더다이제이션과 저는 레벨링이라고 하는데 네. 평준화와 표준화를 노동의 평준화와 표준화를 조직 단위에서 아주 낮은 수준의 조직 팀 단위에서 그거를 알아서 관리하는 시스템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블레스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축복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우리한테 예.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장착되어 있는 우리의 기술인 거죠. 예. 선조들로부터 받은. 네. 그래서 이제 이 긴밀한 협업 체제를 가지고 우리가 세계 시장에 나가서 여태까지 싸워서 예. 예, 이런 대기업들을 일궈왔는데 예. 저는 이제 이 체제가 네. 앞으로도 괜찮을 거냐라는 예. 이제 질문을 던지는 거죠. 이 책에서. 예, 이해했습니다. 말씀을 쭉 듣고 보니까 갑자기 이렇게도 해석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산업군 그러면 당연히 제조를 꼽는데 그렇죠. 이 제조가 또 요즘은 워낙 그 복잡다기한 부품들이 더 집약적으로 들어가다 보니 방금 말씀 주셨던 그 벼농사 시절부터 우리가 내재됐던 그런 특성이 오히려 이런 제조에도 잘 먹혀서 우리가 성과를 내는 그렇죠. 거 아닌가 이렇게 예, 생각이 드네요. 바로 예, 좋은 지적을 해주셨어요. 예. 그러니까 이 쌀 이론이라는 거를 경제 체제 접목을 할 때 예. 가장 빨리 납득하시는 분들이 반도체 업계에 계시는 분들이에요. 아. 900개에서 1000개의 공정을 거쳐가지고 하나의 반도체가 나오잖아요. 예.
거기에 10,000명에서 20,000명이 넘는 인력들이 달라붙어서 그 수율 60% 70%를 올리기 위해서 예, 정말 긴밀하게 협업을 하는 네. 예, 이게 그냥 협업을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요. 예, 반도체를 전 세계 많은 곳에서 시도를 했지만은 유독 동아시아에서만 반도체가 성공을 하는 이유가 있다는 그렇네요. 것이죠. 예. 아주 긴밀하게 잘 작동하는 그리고 서로 평준화와 표준화를 예, 비공식적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까지 강제하는 네. 그런 예, 저는 이거 이제 이 뮤추얼 모니터링 그러니까 예. 서로 감시하는 체제라는 저는 표현을 쓰는데 네. 이 체제 속에서 그런 동아시아의 제조업이 성공을 했다는 것이죠. 근데 이걸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예. 우리만 반도체 강국인 것은 아니죠. 네, 그렇죠. 대만이나 중국이나 일본도 반도체 강국이죠. 예. 그래서 동아시아에 있는 나라들은 동일한 수준의 동일한 방식의 기술을 가지고 세계 시장에서 성공을 하면서 이제 동시에 서로 경쟁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군요. 그러면요, 교수님 조금 달리 해석을 해보면요, 소셜 케이지라고 말씀 주셨던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상대적으로 덜 작동한 게 공동체 번영이라고 해야 될까요? 부가가치를 창출하는데 좀 유리했던 기제로 작용한 것 같은데. 예,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지금 와서 그걸 더 늘려야 우리 사회가 좋다고 바라보시는 거죠? 이게 양가적인데요. 예. 협업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변호사 체제의 특징이 아주 긴밀한 협업과 예. 아주 강력한 위계 체제예요. 예. 그래서 상명하복 예.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우리나라의 상명하복 문화가 위계 체제가 위계 문화가 유교에서 온 거 아니냐. 예. 라고들 이제 쉽게 말씀들을 예. 하시는데요. 그것도 맞는데 저는 이게 이제 생산 체제, 생산 체제. 예, 변홍사 생산 체제에서부터 유교도 그것과 이렇게 상호적으로 조화를 이루는 구조, 일종의 문화 구조일지도 모르지요. 이제 그런 이제 배경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근데 예. 이제 옆으로 셀 수 있는데 예, 좀 이따 다시 돌아오지요. 예. 유교로 이거를 설명을 하면은 설명이 네. 안 되는 나라가 있어요. 일본이에요. 일본. 예, 일본은 우리나라처럼 강력한 유교 문화가 아니에요. 예. 예, 물론 예, 메이지 유신 그러니까 그 도쿠가 막부 체제 말기에 유교를 들여오기는 했는데 저희처럼 그렇게 예, 뭐 수천 년 동안 예, 네. 그렇게 유교를 숭상한 나라는 아니에요. 근데 우리랑 굉장히 유사한 협업 체제를 가지고 있다는 예. 거죠. 이게 어디서 왔느냐? 저는 이제 그 변호사 체제에서 왔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름대로의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랫동안 있었던 문화적인 소양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활용해서 지금은 전 세계 최제조 강국들 중에 하나씩이 다 되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뭐 나름대로 그래도 순기능도 꽤 있는데 굳이 지금 와서 보이지 않는 장벽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시면서 이 어떤 울타리에서 벗어나고 싶은 사람에게 벗어날 수 있는 일종의 권리라고 해야 될지 찬스라고 해야 될지 그걸 줘야 되는 사회가 필요합니다. 역설하신 이유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예, 그 답을 이제 말씀드리기 전에 조금 전에 제가 빼먹은 게 네. 그 협업은 보존하고 예. 위계는 약화시키자라는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어요. 예. 그건 이제 그 세대 갈등 문제. 예. 그러니까 기업 내에서 예, 저희 세대와 그 새로 이제 기업에 진입하고 있는 젊은 세대 사이에 문화적 갈등 문제를 해결을 하려면은 그러면서 이제 우리의 변호사 체제의 좋은 유산인 이 협업의 기술, 기회 이거를 보존하려면은 조금 더 조직 체제를 민주적으로 위계가 약화된 체제로 바꾸자라는 이제 제안을 제가 한 가지 드리고요. 네. 두 번째로 이제 방금 말씀하신 그 오픈 엑시트 왜 그 엑시트를 더 늘리는 방향으로 가야 되느냐 이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이제 한국 기업의 그 시스템을 세 가지로 요약을 합니다. 예. 첫째는 연공제, 연공제. 둘째는 내부 노동 시장, 예. 셋째는 학벌. 예. 이 세 가지가 아주 긴밀하게 같이 상보적으로 엮여 있는 세 가지 기제예요. 예. 첫째로 연공제는 이것도 이제 논쟁이 필요한 부분인데 저는 이게 변호사 체제와 유리했다기보다는 관련이 있는 거죠. 변호사 체제에서 만들어진 연공 문화, 연장자를 우대하는 문화가 예. 이 연공제는 임금 시스템이죠. 네. 예, 기업에서 연차가 쌓이면은 그거에 맞춰서 호봉을 높여주는 호봉제라고도 부르지요. 이
나이에 맞춰 가지고 그걸 우대를 나이와 보통 같이 가죠. 기업에 예. 오래 있으면 나이와 연차는 같이 가니까. 근데 이거에 이제 그 보상을 연계시키는 그런 시스템인데 이 연공제가 그 한국과 일본에서만 지금 운영이 되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일본은 어느 정도 약화시켰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여러 가지 다른 이유로 오히려 강화가 된 측면들도 있죠. 예. 연공제를 없애려고 대기업들이 여러 번 노력을 했어요. 예. 60년대, 70년대부터. 근데 결론은 한국 사람들은 한국의 문화는 한국인들은 연공제를 없애서는 안 된다. 근데 60년대에 이걸 연공제를 없애고 직무제로 바꾼 적이 있어요. 예. 어려운 일을 하는 젊은 사람한테 그 임금을 더 준 적이 있거든요. 네.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나이 먹은 사람들이 밥 먹으러 나가면서 안 껴줘요. 이 사람을. 예. 너 그 돈 많이 받으니까 예. 따로 점심 먹으라. 네, 그러고 안 껴주고 네.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의 이 협업 문화가 예. 어그러지는 거예요. 그렇네요. 거의 균열이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것을 여러모로 이게 효율적인 직무제라는 거는 그 일에 맞춰서 임금을 주는 거죠. 어려운 일 하는 사람한테 더 주고 예. 그 숙련이 더 높은 사람한테 더 주고 예. 뭐 굉장히 합리적인 기제죠. 근데 이것을 포기를 합니다. 그래서 연공제로 가고 이제 90년대 이후에 세계화가 진행이 되면서 이 연공제 위에 성과급제를 올리죠. 네. 한 겹 더 쌓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임금의 유연화를 이제 성과급제로 이제 보상을 해주는. 근데 예. 이 성과급제도 팀 단위로 줍니다. 한국은. 그렇죠. 개인 단위가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그 특정 사업부가 잘하면은 사업부 실적이 좋으면 그 사업부 내지는 그 팀의 그 성과를 몰아주는 시스템이에요. 결국에는 예. 팀이 같이 살고 팀이 같이 죽는 그런 시스템인 거죠. 네. 그리고 팀 내에서는 연공제로 나이에 의한 위계를 그대로 보존해주는 그런 네. 시스템이에요. 예. 근데 이게 여기에서 빈 구석이 뭐냐면은 한국 사회의 연공 시스템은 연공제는 평가를 하지 않아요. 평가는 비공식적으로 뒤에서 이루어지고 예. 공식적인 평가 물론 기업에서 평가 구조들은 다 있죠. 근데 예. 기업 다니시는 분들은 다 압니다. 예, 승진할 사람 A 몰아주고 그리고 D는 돌아가면서 받고 그래서 얼추 비슷하게 만드는 예. 거죠. 이건 대기업에서 비일비재한 일이에요. 예. 근데 이제 이거를 무너뜨리지 않고 예. 여기까지 온 것도 기적인데 예. 앞으로 이게 가능할까? 아. 그러니까 이제 왜 이런 시스템이 계속 유지가 됐냐면은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두 번째 내부 노동 시장 때문에 그래요. 네. 내부 노동 시장이란 거는 예. 그 노동 경제학에서 그런 거죠. 기업 특수적인 기술을 오랫동안 쌓고 싶은 도요타를 생각하시면 돼요. 도요타라는 장인 시스템인데 거기서 20년, 30년 근무한 도요타의 장인들이 렉서스나 캠리 같은 차를 만들어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도요타만 아는 독특한 그 회사의 기술을 쌓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죠. 예. 오랜 시간을 걸려서 이 기술을 쌓기 위해서는 회사가 그에 대한 걸맞는 고용 보장을 해줘야 돼요. 네. 이래서 나오는 게 이제 평생 고용 시스템이죠. 네. 그래서 고용 보장과 이 기업 특수적 기술이 같이 가는 시스템인 거죠. 예. 근데 여기에 연공제를 더하면은 이제 안에서 굳이 평가를 네. 공식적으로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 근데 대신에 기술은 어느 정도 표준화, 평준화가 계속 이루어지는 내부적인 비공식적인 메커니즘은 또 존재를 하는 거죠. 네. 이게 일본과 한국의 대기업 시스템인데 네. 이게 지난 수십 년 동안 세계 시장을 제패를 했어요. 그건 사실이죠. 예, 그건 사실이죠. 예. 예, 굉장히 근데 이제 문제는 예. 이 사람들이 예. 여기에 제가 아까 세 번째 얘기한 학벌을 학벌. 이야기를 해야 되죠. 왜 이렇게 특히나 한국에서 학벌이 이렇게 오랫동안 그 강력한 우리가 학벌의 문제가 뭔지는 다들 알잖아요. 예. 아까 말씀드린 평가 시스템이 없잖아요. 예. 그러면 들어올 때 학벌을 가지고 계속 이용하는. 30년 동안 그 직장에 30년 있으면 승진해야 될 때 누구를 올리겠어요? 예. 학벌이 좋은 사람을 올리는 거죠. 네. 그러니까 평가 없이 학벌로 평생 먹고 사는 시스템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맨 처음에 대학을 들어갈 때 잘 들어가야지 네. 내부 노동 시장이 강력하게 존재하는 대기업에 들어가서 네. 30년 동안 저 위까지 올라가는데 더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가 있는 거죠. 예. 이 시스템이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네. 이 책을 쓴 거고요. 네. 저는 이제 여기에서 오픈 엑시트가 왜 필요하냐면은 내부 노동 시장에 장기적으로 이렇게 묶여 있었던 사람들은 네. 외부 노동 시장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예. 회사에서 내보낼 때도 있잖아요. 그럼요. 네. 나갔을 때 그 적응. 회사만을 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외부에서 이 사람을 평가할 기제가 존재하지 않아요. 이해했습니다. 교수님께서 앞서 일부에서 말씀 주셨던 내용을 쭉 듣고 났더니 제가 하나 요 근래 알았던 신조어가 생각났어요. 모 그룹의 그 뭐 부장급이라고 부를 수 있는 뭐 팀장, 부장 이런 분들이었는데 같이 이제 저녁을 먹었는데 뭐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석가포. 그래서 아니 부장님 그 석가포가 뭐예요? 그랬더니 예. 저희 회사에서는 조금 예. 승진에 유리한 사람들을 새 학교 출신들이 많아서 그쪽 출신이야 아니야를 이렇게 줄여서 그 석가포 출신이셔?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랬더니 딱 그 석가포가 뭐의 줄임말인지 감이 오더라고요. 서울대, 카이스트, 포항공대. 예, 그렇죠.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이 제가 그 한 장면이 딱 떠오르면서 확 오버랩되면서 이해가 돼요. 근데 진짜 요즘은 100세 시대고 그분들 그 회식 자리에 화두도 뭐였냐면 이제 우리도 이제 50 가까이 돼가서 끝물인데 나머지 50년은 뭐 하고 살지 이것도 있었거든요. 진짜 우리 사회에서 지금 어떤 담론이 필요한지를 딱 짚어주신 건데요. 예, 제가 이제 구체적인 그 조직 이름은 말씀드리기가 뭐하고 한국의 이제 유수의 아주 유명한 그 경제 싱크탱크에서 이제 퇴직하신 분들과 이제 현직에 계신 예. 분들이랑 세미나를 얼마 전에 한 일이 있었는데 예. 이분들은 그 싱크탱크에 이제 국가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이제 아주 강력한 내부 노동 시장을 가지고 있고 예. 그리고 이제 신분이 보장되는 그런 좋은 직장이죠. 근데 이제 이 직장에 30년 넘게 봉사를 하고 은퇴를 이제 60세가 돼서 하셨는데 네. 이분의 지식의 수준은 네. 이분들의 지식의 수준은 대한민국 경제에 어디에 갖다 놔도 굉장히 그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나왔는데 아무도 자기들을 안 알아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부 노동 시장의 문제예요. 예. 이제 내부 노동 시장의 반대 개념은 외부 노동 시장이겠죠. 외부 네. 노동 시장은 어떻게 작동을 하냐면은 그러니까 이제 이직이 자유로운 사회지요. 미국 예. 같은. 거기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평판조의 네트워크라는 게 존재를 해요. 이게 레퓨테이션 네트워크라는 건데 제가 어떤 사람인지, 예. 저의 일머리와 능력이 어떤 수준인지를 내 조직 안에서만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외부에 있는 다른 기업들, 다른 산업 전반으로 나에 대한 레퓨테이션이 퍼져서 넘쳐 흐르는 거죠. 예. 이런 사회는 네트워크가 내 회사 안에만 삼성맨, 현대맨으로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네. 외부와도 아주 긴밀하게 예. 넓은 네트워크가 형성이 됩니다. 예.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 회사를 떠나고 싶거나 예. 아니면 떠남을 당하는 상황에서 예. 다른 곳에 미리 컨택을 할 수가 있죠. 그렇겠네요. 네, 접속을 해가지고 예. 여기 내가 좀 일을 그만두고 다른 일을 알아보려는데 좀 그쪽 사정은 어떤가 하고 물어보면 이제 그쪽의 네트워크가 가동이 되면서 예. 저에 대한 평판 조회를 그쪽에서 하는 거죠. 그렇겠네요. 그래서 그쪽에서 오퍼가 오면은 이제 저는 여기 남느냐 아니면 엑시트하고 떠나느냐 이 옵션이 생기는 거죠. 예. 이 옵션이 굉장히 엑시트 옵션이 중요한 이유가 고용 시장에서 저의 사회보장 시스템인 거죠. 그죠? 예. 네, 물론 사회보장 시스템이 우리가 연금이나 예. 건강보험이나 이런 것들만 사회보장 시스템이라고 생각하는데 사회보장이라기보다는 개인적인 수준의 엑시트 옵션이니까 사회보장 시스템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지라도 네. 이런 엑시트 옵션이 개인들에게 많이 존재하는 사회는 일종의 보이지 않는 사회보장 시스템이 또 존재를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장단점이 있겠죠. 내부 노동 시장이 발달한 사회와 이런 외부 노동 시장이 발달한 사회의 장단점이 있는데 앞으로 우리 사회는 내부 노동 시장은 약화되면서 네. 외부 노동 시장이 점점점 발달하는 사회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책을 썼습니다. 네. 사실 지금 워낙 다양한 신기술들, 인공지능이나 휴머노이드, 로봇 등등이 도입되면서 이미 기존의 우리나라 굴지의 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조차도 내 일자리가 슬슬 대체될 것 같다라는 위협들을 다 느끼고 있거든요. 그럼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진짜 방금 말씀 주셨던 그래 내가 내부 노동시장에서만 알려져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깥으로도 날 알리고 소통하면서 또 세컨 찬스를 얻어야 되는데 고민이 많으실 텐데 이게 지금 당장 그런 시도를 하면 또 내부에서 또 반발을 받거나 또
지적을 받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갑자기 이제 퇴직을 앞둔 시점에서 시작한다고 이게 갑자기 형성되는 게 아니라 아주 어렸을 때부터 예. 젊은 나이부터 이런 작업을 해야 되는 거죠. 아. 예를 들면은 뭐 아까 반도체 말씀을 드렸는데 반도체 학회나 뭐 이런 그 협회에서 주관하는 여러 가지 모임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예. 이제 이런 학회나 이런 것들을 계속 참석을 하면서 외부에 있는 엔지니어들이랑 예를 들면 이 우리 회사의 물론 이게 회사의 기밀과 관련될 수도 있지만은 예. 동시에 이 업계에 있는 분들은 자기 회사나 아니면 자기 조직이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예.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지를 알기 위해서 외부와 어느 정도 소통들을 해요. 예. 소통들을 하면서 이 기술이 가는 방향들을 서로 눈치를 보면서 예. 예, 자기의 위치를 바로잡는 거죠. 계속 조금씩 예. 수정을 하면서 그런 과정에서 외부의 네트워크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교류를 해야 되니까. 네. 그런 네트워크들을 학계에서는 이게 이제 뭐 각종 학회라든지 이런 데서 계속해서 토론이나 아니면 서로 리뷰를 하고 뭐 이런 과정에서 저절로 형성이 되거든요. 예. 그런 데서 레퓨테이션 메커니즘이 계속 발달을 하는 거죠. 평생 만들어지는 거지. 예.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노력을 한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죠. 네. 근데 조금 이제 생각을 또 달리 해보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워낙 사회가 좁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그 학벌이라는 그 키워드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특정 이제 학교들 같은 경우는 사실 한두 달이 건너면 다 레pu테이션 체크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형태의 평판 체크가 일어나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또 그 어떤 뭐랄까요 그 사회에서 나름대로의 그 룰을 지키려는 기저들도 또 높아지고 그런 게 우리나라도 있지 않나요? 아주 강력하죠. 예. 예, 그 속에서 저희가 이제 50대쯤에 진입을 하면은 예. 예, 그 사회 속에서 살게 되지요. 예. 근데 이제 저는 이 아주 좁은 한국 사회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이게 5천만 명밖에 안 되는 예. 이제 제 표현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작은 노동 시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 예, 더구나 이제 북쪽이 옛날엔 뚫려 있었는데 중국으로 뚫려 있다가 이제 막혀 있었기 예. 때문에 그런지 벌써 지금 70여 년이 흘러서 이 5천만짜리 노동 시장이 갇혀 있는 거죠 우리가. 예. 예, 이웃나라 일본은 1억 2천이고 중국은 네. 14억이고 대만은 뭐 2, 3천만이지만은 중국과 연결돼 있고 유럽에 있는 소국들은 전부 다 유럽 EU라는 단일 노동 시장에 묶여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영미권의 나라들은 다 서로 예, 다른 대륙에 찢어져 있지만은 사실상 공통의 문화와 언어로 예. 같은 노동 시장에 묶여 있다고 봐도 돼요. 오스트랄리아, 뉴질랜드, 캐나다, 미국, 영국, 아일랜드까지는 예. 같은 동일한 언어와 문화를 공유하기 때문에 예. 동일한 노동 시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네요. 노동 그 교류도 굉장히 많고요. 예. 근데 우리나라만 달랑 5천만짜리 노동 시장 안에서 예. 아주 오랫동안 예, 아까 말씀드린 그런 동일한 문화를 공유하면서 이 안에서 아주 작은 밥그릇들을 놓고 경쟁하는 문화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어떻게 해결을 할까 예. 고민을 하다가 좀 약간은 급진적인 방안입니다만은 노동시장을 넓혀보자. 어떻게? 일본과 대만은 적어도 중국은 이제 저희랑 시스템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예, 좀 한계가 있고 예, 먼 미래에는 가능하겠지만 예. 일본과 대만을 합치면 1억 9천의 노동시장이거든요.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변호사 체제에서 아주 유사한 협업 문화와 기제를 가지고 있어요. 예. 그렇다면은 우리가 언어 장벽을 AI 시대에 어느 정도 AI를 이용해서 극복을 하거나 아니면 어렸을 때부터 예, 조금 예, 노력을 좀 해야겠죠. 예. 예. 그래서 언어 장벽을 어느 정도 극복만 할 수 있다면은 네. 이 노동 시장을 통합하는 노력을 기울인다면 예, 이건 이제 국가적 차원에서 좀 해줘야 되죠. 예를 들면 네. 이제 저는 연금을 통합시켜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예. 예, 그리고 국가가 이제 교육 시스템이 비슷해야 돼요. 그래야지 애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거기에서 교육시키다 그렇네. 데리고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사회 구조를 조금 더 손질을 하면서 사회 제도를 손질을 하면서 노동시장을 통합을 하면은 예. 서로 좋은 이유가 괜히 노동시장을 통합했겠습니까? 예. 예, 그런 효과를 우리도 거둘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제 그런 제안을 책에서 했습니다. 네. 우리 사회가 이제 점점 새로운 문제들이 대두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양극화 그리고 세대 간의 갈등 뭐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도 있는데 방금 말씀 주셨던 그런 제안들은 이런 사회 문제에도 나름대로 대안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저는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연공제를 철폐하고 직무제를 소개시키자고 저는 예. 소개하자고 계속 주장을 해왔는데요. 책 3권에 불평등했을 때 쌀재난 국가 이번 책 오픈 엑시트까지 계속 동일한 주장을 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연공제를 아예 없애지는 못할 거예요. 아까 예. 말했던 그런 내부 노동 시장이나 학벌과 긴밀하게 짜여져 있기 때문에 갑자기 없애는 것은 힘들더라. 이건 양당에서 다 그 공약에 포함된 거예요. 네. 근데 이제 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하면은 자신의 일에 대해서 그 평가를 받고 그거에 대한 적합한 보상을 받는 시스템을 우리 사회에 소개를 하면은 네. 저는 오히려 세대 갈등이 더 약화될 완화된다. 수도 있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 굉장히 많은 우리 박정호 선생님 아마 때까지 저는 베이비 부모라고 보는데 예. 20년 동안 매년 90만 명에서 100만 명이 태어난 예. 어마어마한 코호트거든요. 예. 이 코호트들이 이제 노동시장에 아직까지 1차 베이비 부모들은 많이 나갔습니다만 지금 2차 베이비 부모들이 아직 50대에 진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10년 더 갈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모든 기업에서 이제 윗자리들을 점유를 하고 그래서 역삼각형 조직 구조고 역삼각형 인구 구조지요. 예. 그러면서 이 연공제를 끌고 왔기 때문에 굉장히 기업에 커다란 부담을 주고 있어요. 예, 이건 모든 우리나라 대기업의 인건비가 지난 2000년대 중반부터 2020년까지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야, 예. 그건 연공제 때문이에요. 예. 그러면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인건비가 계속 상승을 하니까 이제 원가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럼 이제 들어오는 신입 직원을 줄일 수밖에 없어요. 예. 그리고 웬만한 일은 비정규직이나 외주를 줘버리겠죠. 아웃소싱을 하겠죠.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인력을 여태까지 버텨온 구조거든요. 근데 이제 하루 아침에 허물 수는 없지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임금 피크제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도입을 했는데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직무제로 이행을 해야지 이 인건비 이 부담을 어느 정도 컨트롤을 할 수가 있고 젊은 세대들을 기업들이 계속 뽑아줘야 돼요. 계속 뽑아가지고 저는 세대 갈등도 이 굉장히 어려워진 노동 시장에 그 근원이 있다고 보는 거지요. 네. 그래서 기업 내에서도 그 직무에 따른 보상을 해야지 예. 왜 저 사람이 나랑 똑같은 일을 하는데 심지어는 내가 저 윗연배의 일을 내가 다 해주는데 나는 왜 5천만 원밖에 못 받고 저 사람은 1억 5천만 원을 받는가라는 예. 이 젊은 세대들의 물론 내부 노동 시장은 이거를 당신도 오래 기다리면 지연된 보상이라고 하죠. 당신도 기다리면 20년 30년 후에 나처럼 받을 수 있어. 예. 라는 그 약속을 해주는 거죠. 이 그렇죠. 약속으로 버티는 시스템인데 젊은 세대들이 이 약속을 점점 믿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약속을 해주더라도 다른 기업으로 옮기기 시작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예. 다른 이유로. 예. 뭐 기업 문화가 마음에 안 들고 아니면 다른 직장이 더 좋아 보이고 아니면 수도권에 오고 싶어서 여러 가지 이유들로 젊은이들이 다른 선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 그렇다면 우리도 새로운 세대의 문화에 맞춰서 기업도 보상 시스템과 문화를 바꾸는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교수님의 제안이 뭐고 어떤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으셨는지 확실히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반문하시는 청취자들, 시청자들도 계실 것 같아요. 오픈 엑시트가 원활하지 않았던 사회가 그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런 사회에 살다 보니 자연스럽게 아유 나에게 다른 기회가 뭐 있겠어. 저 선배들이 시키고 또 옆에 다른 부서와 함께 협업해서 이거 잘해야지. 이런 맥락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몰입하면서 자연스럽게 반도체를 비롯해서 제조 최강국의 반열에 올랐는데 그 댐을 어떻게 보면 무너뜨리는 기저가 될 수도 있는 게 오픈 엑시트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오픈 엑시트가 우리 사회에 이제 보편적으로 이제 잘 안착이 됐을 땐 과연 그러면 우리나라의 경제 구조에서는 어떤 새로운 부가가치 산업이 태동될까? 아니면 오픈 엑시트가 돼도 기존 산업군은 아무 문제가 없이 그 경쟁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이게 조금 민감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예. 또 다시 반도체로 돌아가죠. 예. 우리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반도체 시장을 지금처럼 예. 점유를 앞으로도 할 거라고 생각하느냐? 본인들도 예상 안 할 거예요. 아, 벌써 TSMC한테 이미 많은 주도권을 내줬죠. 네. 근데 이제 TSMC라는 회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저희와 같은 내부 노동 시장 기제를
과거부터 가지고 있었는데 예. 굉장히 유연한 조직으로 탈바꿈을 합니다. 90년대 이후로. 특히나 이제 TSMC 특징이 대만의 이제 대만 기업들의 특징이 OEM 산업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나 아니면 이제 구미의 기술 선진국들로부터 오더를 받아가지고 그에 맞춤형 제작을 해가지고 납품을 하면서 큰 경제예요. 저희와는 약간 다 우리는 우리의 브랜드를 키운 대기업 시스템인데 예. 대만은 이제 그런 일종의 아주 잘 굴러가는 하청업체로 큰 예. 거죠. 근데 이제 그거를 하다 보니 그 전문성이 이제 굉장히 커진 거죠. 근데 이제 TSMC의 특징이 회사를 밖으로 깝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 공정 이렇게 만들고 있는 거를 당신들이 와서 봐라. 당신들이 요구하는 대로 우리가 만들고 있는지 봐라. 네. 그리고 외부의 엔지니어들을 초청해서 내부에서 자신들의 기술을 오픈해요. 네. 이 사람들한테. 예. 오픈할 뿐만 아니라 평가도 그 사람들이 하게 만들어요. 예. 제가 TSMC 노동자면은 예. 저의 평가를 저의 상사만 하는 게 아니라 외부의 퀄컴이나 아니면 그 엔비디아나 뭐 엔비디아나 이런 그 발주업체들 엔지니어들이 와서 저를 같이 평가를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굉장히 그들과 긴밀한 협업 체제를 이루는 거죠. 예. 이 시스템은 기존의 한국의 대기업들이 갖지 못한 시스템이에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느 정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만은 그리고 전통적으로 미국의 테크 업계와 굉장히 긴밀한 예. 그 아까 제 말씀 표현을 쓰면 엑시드 옵션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를 하면서 예. 인적인 교류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런 인적 교류들이 많은 데서 기술 발전과 기술의 경쟁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나름 발견을 한 거죠. 자기들 방식에. 네. 그럼 이제 우리도 그런 방식으로 어떻게 하면은 기존의 이 내부 노동 시장의 한계를 네. 삼성맨, 현대맨의 요 그 강점을 어느 정도 보존을 하면서 협업 체제는 보존을 하면서 이거를 외부와 기술적으로 오픈할 수 있는 시스템을 어떻게 고안을 할지 안으로 다 닫아 거는 게 아니라 네. 그런 시스템들을 고안을 해야 되는 시점에 왔다고 보는 것이죠. 그렇군요. 예. 어찌 보면 지금 교수님이 지적하고 계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우리 사회의 또 한 가지 고질적인 이 뭐랄까요? 난제, 저출산 문제, 저출생 문제도 이어지는 건가요? 예, 저는 이걸 약간 독특하게 이제 저출생 문제는 이게 너무 복잡하고 많은 요인들이 개입하는 거라 예. 뭐 집값부터 뭐 입시 문제, 예,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그리고 뭐 전통적으로 점점점 경제가 고도화되면 낳는 자식 숫자를 줄이죠. 예. 뭐 여러 가지 이제 시스템이 개입을 하는데 저는 이제 독특한 아까 말씀드린 변호사 체제의 긴밀한 협업 시스템에서 이제 이 단초를 찾아요. 또 다른 예. 저출생의 단초인데 뭐냐면은 워낙 긴밀하게 같이 협업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탈을 할 때 네. 이탈의 페널티가 굉장히 큰 사회인 거죠. 예. 그러니까 이건 이제 여성들이 없었을 때 남성들끼리만 작동을 할 때는 이게 문제가 없었어요. 여성들은 왜냐하면 집에서 가사를 돌보는 그리고 남성이 밖에서 일을 하는 이런 이분화된 시스템에서는 문제가 없었는데 예. 여성들이 이제 이 협업 시스템에 들어오기 시작을 한 거죠. 들어왔는데 여기에서 빠져나가는 그러니까 이제 육아휴직을 쓰면서 빠져나갈 경우에 예. 그 모성 페널티가 너무 큰 거예요. 그 자리가 없어질 것에 대한 공포. 예. 그리고 뭐 6개월, 3개월 만에 팀이 정리하고 다른 일로 넘어갔는데 본인은 거기에 못 끼는 거예요. 육아휴직 때문에. 예. 그러면 이제 뒤처지겠지요. 예. 예. 잘못하면 영원히 뒤처지겠지요. 그래서 뭐 누구 김대리 뭐 육아휴직 썼다가 뭐 나중에 어디로 좌천됐대 이런 소문이 들리기 시작을 하면은 애를 가지려고 했던 다른 여성들이 여성 팀원들이 각 팀원들이 그 소문이 금방 한국 사회에 돌거든요. 예. 그러면은 애를 가지는 그 결정을 뒤로 미루겠지요. 그래서 저는 이 모성 페널티 문제가 네. 한국 사회가 긴급히 해결하지 않으면 기업 단위에서 해결을 해야 돼요. 네. 근데 기업 단위에서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은 백약이 무효다. 네. 아무리 저출생에 국가 예산을 퍼붓고 돈을 많이 줘도 그 자기 직업 커리어상의 불이익을 예상하는 여성들이 애를 낳으면서 자기 커리어를 같이 유지할 수 없는 지금의 시스템에서는 그렇죠. 저출생 문제가 궁극적으로는 해결이 안 될 것이다. 네. 그래서 이걸 이제 제가 고민을 0.7까지 떨어졌는데 예. 이걸 어떻게 이거를 다시 올릴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낸 제안이 네. 보편 안식 휴가제라는 거예요. 보편 안식 휴가제. 이건 이제 교수들은 예. 교수 사회에서는 안식년이라고 하면 예. 다들 금방 이해합니다. 예. 이게 뭔지. 근데 이거를
전 산업군으로 한번 확장을 시켜보면 어떨까? 물론 교수들 안식년처럼 뭐 3년에 6개월씩 이렇게 푸짐하게 줄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뭐 20년 동안 직장에 있다고 치면은 10년에 한 번은 쓸 수 있도록 한다면은 예. 누구는 육아휴직을 위해서 쓰고 누구는 이거를 자기 그냥 커리어 개발에 쓰고 누구는 예. 그냥 주식 투자하는 데 쓰겠지요. 예. 그런데 그건 자율에 맡기자. 하지만 육아를 위해서 출산을 위해서 잠시 일에서 빠져나와야 되는 여성들이 예. 모성 페널티를 받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똑같이 모두가 쓰니까. 예, 그렇네요. 그렇네요. 이제 이거를 근데 자본 쪽에서 고용주가 이 돈을 댈 리는 만무하지요. 그래서 이걸 사회보험으로 한번 해보는 게 어떠냐라는 이제 그런 제안을 조금 이것도 급진적인 제안인데 워낙 우리 저출생 문제가 심각하다 보니까 예, 이런 제안까지 하게 됐습니다. 네, 아닙니다. 교수님 말씀 쭉 듣고 보니까 저도 많은 이제 뭐 제자들 또는 후배들, 선배님들이 떠올라요. 어떤 우리나라는 정형화된 패턴들이 있습니다. 어느 나이 때는 뭘 하고 어느 나이 때는 어느 정도 회사를 다니고 어느 나이 때는 또 아이를 낳고 결혼을 하고 뭐 이게 있는데 또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다른 것보다도 본인들이 스스로 그걸 불안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짜 엑시트라는 거를 우리 스스로 엑시트 같은 걸 하면 안 되지. 내가 지금 이걸 더 달려가야지. 이것만 하는 사회가 됐는데 이것으로 인한 부작용들 그게 뭐 TSMC와 우리나라 반도체 회사들도 비교해 주셨고 또 방금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와 관련돼서도 그런 걸로 해석이 상당히 많은 부분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대안도 좀 여쭤볼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이 고용관계라는 건 사실 사회의 가장 근원적인 계약관계 중에 하나인데 이거를 큰 틀을 바꾸는 그런 이제 시도 이걸 뭔가 좀 자연스럽게 연착륙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뭐 이렇게 자연스럽게 사회적인 새로운 사회에 부합하는 형태로 바꾸려면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마지막에 주시는데 예. 연착륙이 가능한 엑시트 옵션이 많은 사회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일단 개인들이 예. 예, 약간 이제 제가 자기개발서라는 표현은 안 듣고 싶었지만은 예. 일단 그 방향으로 자기 개발을 하는 게 급선무겠죠.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외국어를 네. 이제 엔지니어 커리어를 밟더라도 뭐 일본어나 중국어를 할 줄 안다면은 네. 나중에 자신의 엑시트 옵션이 예, 훨씬 더 넓어지는. 예.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그런 그 동네에서 하는 그런 나라에서 하는 학회들이나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면서 엔지니어 예. 커리어를 쌓는다면은 훨씬 더 자신의 엑시트 옵션이 많은 커리어를 발전시킬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네. 그 국가가 저희 나라 국가는 이제 이게 노동조합의 문제와도 연관이 되는데 이 해고는 살인이다가 우리 머릿속에 다 박혀 있어요. 예. 대학 사회에서도 그래요. 예. 네, 해고를 못 시킵니다. 해고를 하는 순간에 이 사람은 이 작은 5천만짜리 노동시장에서 갈 곳이 없어지기 예. 때문에 낭떠러지거든요. 그래서 이 해고는 살인이다라는 이 표어를 해고도 괜찮아. 나는 다른 옵션이 있어. 라는 표어로 바뀔 수 있는 사회로 가야 되거든요. 예. 그러려면은 국가가 여러 가지 노동시장 정책을 손질을 하고 예, 새로운 노력을 해야 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은 직업을 잃은 사람이 다른 직업을 찾을 때 그 예. 과정의 비용을 최소화시켜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적정 노동시장 정책이라고 하지요. 유럽에서는. 그래서 새로운 잡을 찾거나 할 때 이제 고용보험으로 물론 실업급여는 줍니다. 하지만 훈련을 스스로 다시 받아야 되잖아요. 네. 훈련의 비용이 다시 들고 그 훈련의 비용 및 그리고 새로운 직업을 찾는데 또 다른 코스트가 들잖아요. 이런 과정들을 국가가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는 거죠. 예. 국가가 하기 싫으면은 예를 들면 간호사가 병원이 문을 닫았어요. 그럼 다른 데서 직장을 잡아야 되죠. 그럼 이제 지금과 같은 뭐 요양원이 많이 늘어나는 사회에서는 간호사가 갈 수 있는 곳이 이제 요양산업이거든요. 예. 그럼 그런 요양업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이제 자기 스스로를 다시 훈련을 시키고, 예. 그리고 이제 그 요양원을 적당한 곳을 찾아가지고 가는 그 과정을 국가가 도와주거나 아니면 간호사 협회가 도와주거나 네, 네. 두 가지 길이 있어요. 네. 그래서 국가가 하기 싫으면은 이들 협회가 이것을 하도록 옆에서 관리를 하고 도와주는 그런 제도적인 손질을 좀 해달라라는 네. 이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라는 어려운 말을 쓰지 않더라도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리면은 네. 이 이야기가 훨씬 편하실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교육이에요. 예. 많은 분들이 교육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이제 학벌이 왜 앞으로 의미가 없어지냐면은 한국의 이 시험 시스템은 예. 기존에 존재하는 지식들을 아주 간명하게 요약해 가지고 암기하고 그걸 다시 적용하는 시스템이에요. 우리의 예. 산업화 자체가 그랬죠. 예. 우리 산업화가 그랬기 때문에 우리의 교육 시스템도 그와 유사하게 같이 발전을 한 거예요. 예. 근데 이거를 지금 누가 해주나요? AI가 하죠. AI가 다 예. 해주죠. 따라서 기업 내부에서도 가장 보고서를 잘 써가지고 내는 그 능력이 출중한 사람이 아무래도 학벌 좋은 사람일 가능성이 있어요, 실제로. 예. 왜냐하면 그 훈련을 잘했던 그 사람. 훈련을 잘 받은 사람이니까. 예. 근데 이제 이것은 AI가 앞으로 해줄 거거든요. 그래서 기업 관료제에서 아주 커다란 부분이 뷰로크라시 커다란 부분이 AI에 의해서 대체가 될 거예요. 예. 그럼 이제 기업 관료제의 이 레이어들이 쫙 축소가 되면서 수평 조직으로 바꾸겠지요. 네. 그리고 수평 조직의 맨 이쪽 끝에는 한쪽 끝에는 의사결정을 내리는 사람들과 예. 반대쪽 끝에는 새로운 데이터를 수집하는 사람들만 남아요. 예. 그리고 제품을 기획하고 판매하는 사람들. 예. 그러니까 영업 조직과 음. 의사결정 조직이 남고 이 중간 조직들은 급격히 축소가 될 거예요. 네. 그렇다면은 학벌이 얼마나 의미가 있어질까? 이 일들을 잘하는 사람들, 이 직무를 잘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평가받고 보상받는 사회로 간다면은 학벌의 의미는 점점 축소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네. 라고 저는 예상을 하는 것이죠. 이해했습니다. 그러려면은 교육이 바뀌어야 돼요. AI가 다 해주는데 그러면 AI를 가져다가 AI가 글까지 다 써주는데 리포트 숙제도 못 내요 이제는. 근데 이거를 다 써주도록 AI를 잘 쓰는 교육을 우리가 시킬 것인가 이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근데 앞으로 사회는 AI가 하지 못하는 부분을 우리가 교육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AI를 쓰면서도 AI가 하지 못하는 부분을 찾아내서 하는 그런 교육 시스템으로 빨리 이전을 해야 됩니다. 네. 안 그러면은 저는 대학 시스템마저도 앞으로 빠른 시간 안에 허물어질 거라고 보는 거죠. 네, 이해했습니다. AI 시대가 도래하면서 나는 평생 이것만 해왔는데 난 이 길밖에 모르는데 또 다른 분야에는 누가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조차도 모르는데 하면서 걱정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바로 우리가 느끼고 있는 이 사회적 중압감을 잘 해제해서 설명하고 대안까지 제시하신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빨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철승 서강대 사회학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